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암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이후 희소병과 천식 등 질병을 앓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후 16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한 문 대통령은 선거에서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갈등을 빚었던 대선 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한 개로 통합해 묻기로 합작했습니다.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묻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경남 창녕에 주소를 둔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밤사이 차량을 이용해 전남 순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이 이것이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민주화합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오다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의 집중 치료 속에서도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뒤에 전두환 씨에 이어서 1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국민에게는 만년 이인자, 소심한 성격, 비자금 대통령으로 또 보통 사람과 6.29 선언의 주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2년 대구 출생,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던 노태우 씨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은 12.12 쿠데타 이후. 당시 전두환 소장과 함께 쿠데타에 가담한 뒤 군사 독재 시절 2인자로 자리를 굳힙니다. 그러다 4.13 호원 조치에 맞선 국민적 저항인 60 민주항쟁에 떠밀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바로 6.29 선언.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에 본인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후 노 씨는 6.29 선언의 여세를 몰아 민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합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란 말은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결국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후보의 분열에 힘입어 1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6공화국을 이끌면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 헝가리와 잇따라 국교를 맺으면서 이른바 북방 외교를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소야 대전국을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 김종필 두 야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 세우기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2002년 전립선 수술 이후에는 투병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노태우 씨의 말로는 어두웠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 출범의 주역으로 등장해 13대 대통령이 됐지만 재직 시에는 끊임없이 정통성 시리에 시달렸고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비자금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노태우 씨가 재임 중 모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숨겨두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통장을 역추적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로 한 달여 뒤 검찰에 소환됐고 보름 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이를 계기로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수사로 확대됐고 5.18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노태우 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깬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투옥 생활을 하다 1997년 12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노태우 씨는 병마가 찾아오면서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왔습니다.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몇 차례 합병증으로 병원을 오가는 등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소유권을 놓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외쳤던 노태우 씨는 퇴임 뒤 권력의 뒤안길에서 불운을 겪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단체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행정부처별 기금 등을 투입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보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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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영업 형태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 제한과 영업 형태 제한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2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뜻을 모아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융당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담보 인정 비율 LTV는 담보가 되는 자산에 비례하는 정도를 말하죠. 직장인 한 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LTV 50%를 적용해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은 다릅니다.
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등장했던 직장인은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400만 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금융권 대출을 다 계산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이 직장인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부터는 DSR 40%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8억 원짜리 집 사기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1년에 갚아야 할 것으로 보는 원금이 커진다는 뜻이죠. 이를 고려하면 가능한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무려 5,5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 은행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출 한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대출받기 더 팍팍해진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가스를 튀기고 양배추를 자르고 점심 장사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17년을 지냈지만 결국 이번 월세는 대출로 때웠습니다. 그거 갚는데 3천만 원 받은 구성에서 1,000만 원 쓰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같은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니까 임대료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자 갚으랴 월세 내랴. 이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사장 인건비는 없다 쳐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갚을 돈은 1억 원이 넘는데 앞으로 대출 받는 게 힘들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못 견뎌서 지금 다른 거 막 지금 이금융권 지금 이게 이제 유지가 오래되면 또 돈을 빌려야 될 거잖아요. 대출 갚아야 되고. 정부가 가계 대출을 더 조인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푸념이 쏟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막다 보니 저소득층만 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디딤돌 삼아 인생 계획을 세웠던 청년들은 이제 영영 기회가 사라질까 야속함이 앞섭니다. 이사를 하거나 다음 단계를 이제 밟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확실히 좀 두려움을 많이. 여기에다 전세 대출도 갈수록 팍팍해질 거란 생각에 내 집 없는 사람은 어쩌나 한숨이 나옵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에 맞는 대책이 별도로 나오고.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미리 준비한 규제 카드를 앞당겨 선보인 정부. 대출 증가도 잡아야겠지만 대출 없이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 더 뉴스 시간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2년부터 이제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최근에 병세가 악화돼서 오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소식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한 시대가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87년 이후에 됐습니다만 민주화 운동 이후에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군 출신이잖아요. 12.12 그렇죠. 참여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굴레는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물론 뭐 직선제는 했습니다만 그때도 말이 많았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 87년 이후의 시대들이 오는 것 같고 저는 뭐 이분이 그래도 퇴임하고 나서 뭐 추징금도 거의 갚았고요. 그다음에 네. 아들 통해서 5.18 묘지가 더 두세 번 사과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분 추징금도 잘 안 갚고 그다음에 뭐 5.18에도 사과도 안 하고 지금도 또 보면은 굉장히 또 어찌 보면 뭐 광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서 예. 그래도 좀 마지막에 다른 모습을 보인 거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인정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함께 12.12 쿠데타에 가담을 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했고 비자금도 조성했고 그래서 징역 17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제 사면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해 주셨는데 아들이 그 5.18 묘역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추징금을 좀 낸다던가 자, 이런 부분에서 전두환 씨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결이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재산이 뭐 2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서 나 추징금 낼 거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을 우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그 본인에게 판결에서 부여된 추징금 최대한 납부하려고 아마 거의 다 납부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납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자제분들도 5.18 묘역이라든지 자꾸 찾아가서 잘못했다. 과거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아마 전두환 씨와는 조금 차별되는 결이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되어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정치인들 발길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역사적인 자세한 의미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지 16일 만인데요. 자,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또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좀 더 개발하고 또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또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또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만남 오차는 아니고요 차담회 형식으로 이제 네.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방송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거기서 2017년 경선 과정 사과도 네. 했다 그럽니다. 아마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쨌든 친문 진영 중에 일부가 본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어쨌든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게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이 부분을 그 인연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다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느냐 이제 지난번에도 했던 예. 얘기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 그 시작이었거든요. 지난번 경선 때 나간 거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일단 높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단 네. 같이 있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예.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만났고 대통령도 만났기 때문에 지사직도 그만뒀고요. 예. 정해진 수순은 다 이제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내부적인 일들, 캠프를 네. 꾸리거나 이런 일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을 출발할 수 있는
이제 출발 선상에 이제 설 수 있게 됐다.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고 오늘 대통령도 만났고 오후에 정세균 전 후보도 그렇죠. 만나기 때문에 이제 원팀에 시동을 걸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늘 만남이 정치 개입이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자, 이런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판이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예. 후보가 선출된 지 보름 만에 아마 이런 차담의 자리가 이제 이렇게 늦게서야 마련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누차에 걸쳐서 정무직으로 임명했던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유동규 씨 수사 대상의 핵심이 지금 배임죄 여전히 수사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배임죄의 어떻게 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배임죄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께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남에서는 대장동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 오늘 만남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요. 저도 이제 네.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80년 이후에 이제 만날 기회가 7번 있었는데 사실은 4번은 이제 지금 이제 야당 있는 데서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만났고, 노태우, 김영삼 만났고, 김영삼, 이해창 만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만났고, 네. 박근혜 대통령 만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광영 그때는 안 만났어요. 약간 틀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도 아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사례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거 얘기 안 하면 된다. 예. 지지하거나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얘기하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사례로 본다 그러면 7번 중에 2번 빼고 5번 만났는데 그 중에 4번은 지금에 있는 야당 측이었습니다. 예. 그때 여당일 때였고요. 한 번은 이제 지금 저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다. 기존의 사례로 본다. 선례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만나왔습니다. 만나와서 이게 그럴 때마다 또 그런 문제 뭐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어쨌든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야당이 이런 경우였어도 충분히 만났을 것이다. 야당은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만 오히려 못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나는 것 자체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선 예비 후보 등록도 마친 네.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외압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서 야당 공세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관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상황 이야기 듣고 오시죠.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걸 주고 말고 할 때.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그냥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김수상이나 이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저한테 역할 당신이 몰라서 당신이 내가 그러고 내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해줄게. 사장님은 전화 어느 누구 다 박사야. 아주 꼬리. 그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사표 낼 줄 몰랐는데 의외였다. 왜 사표 내는지 궁금했다라고 하는 말은 명확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이죠. 이걸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곧 고발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사표를 안 내면 박살이 난다. 자, 결국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이제 물러난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들으신 유모 그 성남도군 개발사업본부장, 자, 개발사업본부장인데 지금 사장한테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상황이 명백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당시 시장 시절에 예. 자기가 임명한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 중반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러 왔기에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자체로서 거짓말이다.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나가십니까? 왜 임기 중반에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 예.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방금 저 녹취록에 나온 유모 씨 네. 또 본부장,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시청에 있었던 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규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황 사장을 일부러 쫓아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이건 무슨 야당의 공세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자들이 다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언론이 하나씩 사실관계를 찾아내서 지금 공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언론의 공적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과 해명을 하시는데 통상적인 보통의 사람이 보기에는 그 답변과 해명이 그렇게 사리에 또 마음에 쑥 와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수사보다는 언론 보도들이 조금 앞서가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 들으신 그 녹취 전체 안에 보면은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도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정영학 녹취록도 문제인 건데요. 예. 뭐 거기서 뭐 500억을 700억을 뭐 약속했다는 이러면서 지분이 반이 그분 거다. 그러면서 그걸로 한 달 동안 거의 뭐 그분이 누구냐로 그렇죠. 나왔거든요. 녹취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그냥 몰래 하는 경우에는 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취할 때는 의도성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마 녹취록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표장만 그냥 내고 그 사람이 그냥 시장한테 갖다 줬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가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왜 저를 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자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나 이 얘기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상황 저는 딱 이 한순간에 그것만 보고서 이 사람이 그냥 강제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겠죠. 지금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 당시에 뭔가 녹음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도 뭐 재판 많이 해보지만요. 녹취록이라는 거는 네. 뭐 한순간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상황. 근데 그게 네.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물론 저는 이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간에 알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은 사실은 조금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있던 분이거든요. 대부분 공사 이런 데 보면은 지방공사는 대부분 LH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옵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퇴직하고 본부장 하던 분이 이제 사장으로 오는데 그럼 저는 뭐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마 이 유모 씨라는 분이 얘기하는 게 보면 뭐 이분 뜻이다 누구 뜻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냥 시장 얘기하면 되거든요. 다른 그 유동규라든지 이런 부분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이분이 그럼 시장 만났을 때 그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 유모 본부장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제 유모 본부장의 얘기는 뭔가 본인이 좀 자가 발전해서 이렇게 이 녹취는 그 당시 상황 맞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의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본인의 말이라든지 의도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녹취를 할 때는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유도신문도 합니다. 유도신문도 하기 때문에. 이 녹취가 지금 황 사장 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분이 보시는 해놓은 건가요? 거잖아요. 예. 그분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법적 이의 제기를 하든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해온 거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녹취는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그럼 시장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났을 때 나 이거 진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한 거니까 난 사퇴 안 하겠습니다 하면 시장이 그러십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제가 오히려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본인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거는 지금 녹취록은 다 전원이잖아요. 이게 뭐 네. 시장 뜻이다, 뭐 정의당 뜻이다, 유동규 본부장 뜻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만났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 네. 거기서 왜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갑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이게 내 의회 자의에 의한 게 아니니까 사퇴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왜 못하죠? 예. 자, 이재명 후보는 황 사장이 왜 그만둘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조금 전 녹취 속에서 들어봤던 유모 전 본부장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등에 업고 호의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등에 업고 호가호의를 하더라도 시장이 등에 업혀 있으니까 호가호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밑에 본부장이 자신보다 상급자인 사장 보고 당신 빨리 사표 써. 그러니까 나 다음 주에 사표 쓸게. 그러니까 예.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 써. 그게 시장 뜻이냐 그러니까 그럼 나랑 같이 시장실로 같이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어떤 설명이 굳이 더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고요. 예. 이제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렇게 해서 지금 황모 사장이 사표를 내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가고 나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한 4, 5개월 가량 했었고 그 4, 5개월 동안에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수익 배분을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주주들에게 이 7%를 가진 주주들에게 이 수천억 심지어는 한 조 단위의 돈을 예. 몰아주는 이 이익분계 설계서가 유동규 씨에 의해서 사장이 비어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죠? 자, 황 사장이 물러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날 화천대유가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이익 분배 과정이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신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이제 이재명 시장 그 당시 시장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황 사장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럼 시장한테 못 물어봐요? 저는 뭐 산하기관 사장이 시장한테 전화 못할 정도로 대통령 정도로 뭐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라는 거는 뭐 그 지역에 넓지 않잖아요. 그럼 왜 이게 저보고 사퇴하라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재명 시장의 뜻에 따라 가지고 사퇴도 이루어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퇴한 것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반대하니까 사퇴했다든지. 근데 네. 이분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반대를 하니까 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약간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온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저 황 사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분에 따라서 정상적인 지분 비율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가지는 그래서 의결권에 있어서 최대한의 어떤 이 과반 이상을 점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자 그러면 생겼던 이익의 50%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50% 반드시 확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황 사장이 물러나고 나서 성남시에서 1,800억을 특정 금액만 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이익분배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규정에 대해서 황 사장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나서 바뀌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유동규 씨라든지 또는 이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든지 황 사장을 지금 밖으로 축출을 해야만 이렇게 민간에게 이익을 보내주는 것이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사장을 무리하게 축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결과론적인 추론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5대5로 나눌 거냐 아니면 당시 예상되던 이익을 70%를 확정이익으로 보장하고 나머지를 갖고 가게 할 거냐 이거는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5대5로 나누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자기가 5대5로 나누자고 주장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추론의 영역일 뿐이지. 어쨌든 이분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지금 유동규 씨 배임 관련 혐의를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 한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대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공수처 수사에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시간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출석하는 손 검사 그리고 윤 전 총장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전에 그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보통 영장 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윤석열 대검이 직권을 남용해 고발 사주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검이 불법 사찰 정보를 국민의힘과 공유하고 이를 선거 개입에 악용했다면 양쪽 모두 이 범죄 모의와 정치 공작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민주정부 아래 이 기생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란 윤석열 대검의 그 들성부른 남은 싹 모두 잘라내는데 폭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두 분 모두 변호사시니까 이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환 조사해서 불러서 이제 들어보고 그다음에 증거 가지고 뭐 혐의가 중하거나 아니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도망갈 염려가 있으면 하는 건 맞는데요. 이분들이 이 사건 번지 벌써 한 2달 넘었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간 거예요. 예. 저도 뭐 변호사 하면서 검찰 소환 많이 받아보는데 연기 잘 안 해줍니다. 안 나오면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뭐 이거 영장 칠 수도 있습니다. 막 직접 얘기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 저렇게 하면서 일주일 연기하기도 힘들어요. 잘 안 해줘요. 되게 압박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검사잖아요. 그동안 아마 수사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어요. 벌써 한 2달 계속 연기한 거거든요. 뭐 이 검사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됐겠죠. 뭐 변호인 선임이 하루면 돼요. 1시간이면 됩니다. 지금 뭐 아는 연선 통계 해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수사 협조 안 해도 되겠는가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경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손준성 검사가 이 경선 끝날 때까지 버틴 거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버틴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가서 조사를 받고 만약에 뭐 볼표되고 이러면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경선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버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 있다. 네. 사실은 변호인 선임 뭐 준비할 거 없거든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면 나가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일반인으로 생각했다 그랬으면 벌써 영장 청구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검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공수처가 첫 영장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장은 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범죄 혐의도 사실은 뭐 직권남용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명확하지 않고 뭐 증거인멸이나 이것도 증거도가 수입됐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분이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거는 저는 뭐 명확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2일 소환하기로 했는데 20일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황에서 오늘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손준성 검사 측에서 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문자 메시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자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글쎄 이제 그 소소한 문자 메시지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니 최근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하는 게 대단히 정파적으로 우스운 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그렇고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아니 지난번에 그 서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공수처에서 불러서 물어볼 때 아니 그 공수처장이 본인 관용차까지 몰래 내보내서 지하로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들어왔던 그런 방식으로 소환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거 2달이나 사건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사건 같은 경우는 4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달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김만배 씨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긴 했었죠. 근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 무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라라고 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하고 집으로 귀가시킨 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다시 영장 심리기일에 법정에 나와서 영장 구속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받읍시다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자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오시오. 조사받고 영장 청구하고 영장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 그때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파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최근에 검찰도 그렇고 또 공수처도 그렇고 대단히 무리한 법 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랑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요. 왜냐하면
이거 문자 보고 겁박이라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네. 정말 공손해요. 공손하다. 보통 예. 검찰실에서 소환 조사하면요 앞으로 이 정도 이 모델로 삼아서 한번 해주기 바라요. 하면 아마 국민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네. 이 정도 얘기 안 하고요. 굉장히 안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4일 날부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벌써 이게 거의 2, 3주 지난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나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반인이었으면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 문자를 보는 해석도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달리고 엄청 있는 그런 공손한 상황인데.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겁박이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돼서 이거 오늘 결론이 난 부분이라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본선 경쟁력 여론조사 문항 네. 오늘 결론이 났는데 네. 정확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지선다이긴 한데 문항 안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원희룡 이걸 다 문항 안에 넣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지선다 중에 누구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냥 모든 후보들의 주장 사항을 그냥 이렇게 절묘하게 믹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충안이다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프 쪽에서는 다 받아들이시는 걸로? 뭐 저희야 뭐 선관위에서 원래부터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두 대변인이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진영이 저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도 받아줍니다. 후보의 충청권 지역 대표 공약들을 들어봤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부터. 지금 특히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정교도 세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똑같이 정교조 교육받은 그 밑에 세대 2030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달라진 게 2030 세대는 정교조에 반발하는 그런 아주 개성 있는 세대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공평한 파멸이라고 그랬죠? 공평한 파멸이라도 누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80년대 아니겠습니까? 이미 특권층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알다시피 저 품행 제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후보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다.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하려고 KBS 1TV가 EBS 아리랑 TV를 통합해서 공영방송은 딱 하나만 운영하고 그 공약과 그 말씀에 뭐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다음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펴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는 정오심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오심. 유승민 후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우리 홍 후보님, 그 좁혀주고 싶다, 좁혀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예.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은데요. 내일도 낮 동안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며 활동하기 좋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